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13일 금요일 글로벌 인사이트입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오늘, 세계 곳곳은 자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열띤 정책 경쟁과 동시에 날선 대립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생 정책부터 미국의 대규모 규제 철폐, 그리고 우주를 향한 중국의 야심까지 오늘도 박 작가님과 함께 그 이면을 날카롭게 짚어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를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회기와 도약의 교차라고 하고 싶네요. 어떤 국가는 과거의 영광을 위해 규제를 풀고 어떤 국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새로운 복지 모델을 실험 중입니다. 마치 19세기 말 산업혁명기, 국가의 역할이 단순한 야경국가에서 복지국가로 이행하며 겪었던 대혼란과 대도약의 시기를 다시 보는 듯한 기분입니다. 오늘 그 변화의 현장들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시죠. 한국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23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소확행 정책을 강조하며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드림 사업이나 교복 가격 적정성 검토, 탈모 치료 건강보험 확대 논의 같은 것들이죠. 이 정책들의 핵심은 국가가 시민의 아주 사소한 불편까지 세심하게 살핀다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민생은 나라의 근본이라며 부민 고소금지법을 완화하고 백성들의 삶을 구석구석 살폈던 예민 정신의 현대적 변용이라 볼 수 있어요. 특히 생산자 협동조합을 통한 교복 유통 구조 개선은 시장의 독점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정치권에선 진통도 큽니다. 여당의 불참 속에 야당 주도로 민생법안 63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대법관 증언법 등을 두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군요. 국민의힘은 사심제로 변질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입법부가 정면 충돌하는 모습은 안타깝지만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했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AI 반도체 수출 증가 덕분인데 삼성전자의 HBM4 로드맵이나 정부의 1조 원 규모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사업 착수는 우리가 70년대 경부고속도로를 닦았듯 AI 고속도로를 깔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문화적 사회적 진단은 뼈아픕니다. 한국의 아파트 문화가 오히려 출산을 막는 번식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네요. 아주 통찰력 있는 지적입니다. 아파트는 이제 주거 공간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자산이자 계급이 됐죠. 젊은 세대가 아파트를 마련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과 미래의 위험을 계산하다 보니 결국 인류의 가장 본능적인 활동인 번식마저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과거 로마 제국 말기 지나친 사치와 주거 비용 상승으로 시민권자들이 자녀 갖기를 꺼렸던 역사적 사례와 소름 돋게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은 1등일지 몰라도 사회적 지속 가능성에서는 큰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이죠. 다음은 미국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환경 규제의 상징이었던 온실가스 위험성 평가를 폐지하며 에너지 정책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환경보호청의 리 젤딘 국장이 오바마 시대의 유산을 지워버렸죠. 1조 3천억 달러를 절감하고 전기차 의무화를 철폐하겠다는 건데 이건 19세기 무규제 자본주의로의 회귀 선언입니다. 마치 산업혁명 초기 환경보다는 공장의 굴뚝 연기를 국력의 상징으로 여겼던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미국 납세자들의 지갑은 두꺼워질지 모르겠지만 직구촌 전체의 기후 대응에는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치적 갈등도 임계점입니다. 민주당이 예산안을 저지하면서 정부 셧다운 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어요.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알렉스 프레티 살해 사건 이후 이민 단속 요원들에 대한 영장 강화와 마스크 착용 금지 등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원에서는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을 강제하는 SAVE 어메리커 액트가 통과됐는데 이건 흑인 등 소수 계층의 투표를 억제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기술입니다. 과거 남북전쟁 직후 흑인들의 투표를 막기 위해 도입했던 지식 테스트의 현대판 버전이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민주주의 가치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경제와 기술 쪽은 어떻습니까? AI 기업 엔스로픽이 규제 찬성단체에 거액을 기부하며 오픈 AI와 대립하는 모습이 흥미롭군요. 네, 2천만 달러를 기부했죠. AI 업계가 규제냐 자유냐를 두고 분열된 건데 이는 마치 과거 철도 사업가들이 표준 궤도를 두고 싸우거나 전력 표준을 두고 에디슨과 테슬라가 맞붙었던 전류전쟁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편 FDIC가 2026년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를 발표했는데 이건 미국 금융 시스템이 혹시 모를 대공황급 위기에도 버틸 수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뜻입니다. 불확실성이 커진 시대의 방패를 단단히 점검하는 모양새죠. 중국은 우주와 무역,
두 전선에서 강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인 달 착륙을 위한 핵심 기술 시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네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창정 10호와 멍저우 우주선의 후속 소식인데요. 이번엔 적어도 시연과 최대 동합 탈출 비행 시험까지 성공적으로 끝냈습니다. 2030년 이전 달 착륙이라는 목표가 이제는 단순한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중국이 이토록 우주에 집착하는 건 과거 명나라의 정화가 대함대를 이끌고 대항해에 나섰던 것과 같습니다. 하늘의 패권을 장악해 천하 질서를 재편하겠다는 야심이죠. 무역 쪽에서는 유럽연합산 유제품에 대해 5년간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며 보복 조치에 나섰습니다. 네, EU산 치즈나 우유 등에 반보조금 관세를 매기기로 한 건데 이건 명백한 맞불 작전입니다. 서구권의 기술 제재에 대해 중국은 식량과 소비재라는 카드로 대응하고 있는 거죠. 18세기 영국과 프랑스가 설탕과 차를 두고 관세 전쟁을 벌였던 모습과 겹쳐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몽골과는 전략 대화를 통해 주변국을 포섭하고 페루 창카이 항구에 대한 미국의 우려에는 강하게 반발하며 글로벌 공급망의 주인임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내부 기강 잡기도 한창입니다. 당 조직 1인자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고 온라인 환경 정화에도 나섰다고요? 시진핑 주석의 1인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조치입니다. 특히 칭랑 특별 행동이 재밌는데요. 춘절을 앞두고 비혼 조장이나 부유함 과시, 남녀 대립을 유발하는 콘텐츠를 단속하겠다는 겁니다. 국가가 개인의 사상과 라이프 스타일까지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겠다는 건데 이는 과거 문화대혁명 시절의 검열과는 결이 다르지만 조화로운 사회라는 명목하에 통제를 강화한다는 본질은 같습니다. 일본 소식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3월 한국 방문을 추진하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셔틀 외교 복원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회담 장소로 안동이 거론되는 게 눈에 띕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안동은 유교 문화의 본산 아니겠습니까? 전통과 예의를 중시하는 동양적 외교의 상징성을 활용하겠다는 전략이죠. 마치 과거 메이지 시대 일본 관료들이 서구 열강과 협상하기 전 상대의 문화적 배경을 철저히 파고들었던 실용적 외교수를 떠올리게 합니다. 다만 헌법의 자위대를 명기하려는 개헌 움직임이 자민당 내에서 93% 찬성을 얻고 있어 이 부분이 한일 관계의 잠재적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페이페이와 비자의 연합이 눈에 띕니다. 미국 시장 진출까지 선언했군요. 이건 단순한 파트너십이 아닙니다. 일본의 현금 없는 사회 정책이 이제는 글로벌 결제 패권을 노리고 밖으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80년대 소니와 파나소닉이 하드웨어로 세계를 제패했다면 이제는 금융 플랫폼이라는 소프트웨어로 승부를 보겠다는 거죠. 여기에 후지츠가 국내에서 AI 서버를 직접 생산하기로 한 것도 기술 자립을 향한 일본의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생활 밀착형 소식도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이 큰 기온 변화와 함께 꽃가루 알레르기 주의보를 내렸네요. 2월 중순에 4월 날씨라니 지구가 확실히 앓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파나소닉이 나노이 기술로 꽃가루 알레르기 개선을 입증했다는 점입니다. 일본인들의 고질병인 꽃가루 문제를 자국의 기술로 해결하겠다는 건데 이건 기업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며 시장을 창출하는 아주 영리한 방식입니다. 기술이 사람의 콧물과 눈물까지 닦아주는 시대가 온 거죠. 이제 세계 주요 단신들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인도에서는 전국적인 파업이 일어났군요. 네, 노동조합과 농민들이 미국과의 무역협정에 반대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모디 정부의 시장 개방 정책이 소상공인과 농민의 삶을 파괴한다는 주장인데 이는 과거 19세기 영국의 러다이트 운동처럼 변화에 대한 민초들의 저항과 두려움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디 총리는 세바티르트라는 대규모 행정단지를 개소하며 거버넌스 혁신을 꾀하고 있죠. 저항과 개혁이 동시에 끌어오르는 인도다운 풍경입니다. 영국은 선거제도에 대대적인 개혁안을 내놓았고 우크라이나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16세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주는 방안이 핵심인데 이는 정치적 결정권을 미래 세대에게 앞당겨주겠다는 파격적인 시도입니다. 또한 5억 파운드 규모의 대공 방어 미사일 지원은 유럽의 안보가 곧 영국의 안보라는 인식을 다시 확인해준 겁니다. 한편으론 2021년 해협 참사에 대한 시스템적 실패 인정이 나오면서 인권과 국가 안보 사이의 딜레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자국 내 총기 난사 비극과 자치권 문제가 겹쳤네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발생한 참사로 캐나다 전체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이 와중에 엘버타주의 분리 독립투표 청원 운동이 거세지고 있는데 이건 연방정부에 대한 지역사회의 뿌리 깊은 불만을 보여줍니다.
마치 케벡 독립운동의 역사가 서부에서 재현되는 느낌이죠. 매니토바 메티스 연맹과의 자치 조약 이행 법안은 원주민과의 화해를 시도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은 혁신 지체에 대한 경고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 위원회가 연구는 잘하는데 사업화가 느리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벤츠와 BMW의 나라가 AI와 양자 기술에서 뒤처진다는 건 뼈아픈 일이죠. 루프트한자의 파업까지 겹치며 물류와 이동에 비상이 걸렸는데 독일이라는 유럽의 엔진이 잠시 공회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전 세계 뉴스를 돌아보니 기술은 저 멀리 앞서가는데 이를 받아들이는 사회적 제도와 민심은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국의 소확행 정책처럼 시민들의 일상을 보듬으려는 노력이나 기술로 고질적인 질환을 해결하려는 시도들에서 결국 더 나은 내일을 향한 희망을 보게 되네요. 거창한 담론도 중요하지만 우리 곁에 작은 행복을 지키는 것이 결국 국가의 존재 이유겠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동안 지친 몸과 마음 푹 쉬시고 여러분 모두의 일상에 기분 좋은 소식들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네, 따뜻하고 평온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